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이 정말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후보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가운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음성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이낙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다 총리, 엄근진 뭐 이렇게 지금 불리고 계시는데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낙연 후보님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합니다. 딱 누구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인동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상고 출신의 비주류. 이런 강렬한 이미지가 있고 이재명 지자체는 소년공 출신 변호사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탑 오브 마인드, 내 이미지는 이거다라고 어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잘 준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때 네. 노무현 후보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는데요. 네. 당시에 저희 대변인단이나 노무현 후보 본인도 국민들께 어필한 것은 사실은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판사 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시고 장관, 해수부 장관 하신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셨거든요. 네. 그런 다방면의 경험, 균형 잡힌 경험을 어필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입법과 행정, 국회의원과 정부,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제가 지방지사도 했으니까요. 내정과 외교, 28개 나라를 방문해서 외교를 했습니다. 네. 그것을 모두 갖춘 매우 드문 후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치 않은 남자 이낙연, 잘 준비된 남자 대통령 후보 이낙연. 이거를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이미지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흔치 않은 남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네. 결론부터 질문을 하나 드리면 당대표 약이었나 독이었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여당 내 강력한 주자였는데 오히려 그 당대표 출마할 때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당대표 하면서 오히려 우리 후보님께는 대선 가도에 뭐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당대표 독이었습니까? 약이었습니까? 예, 어렵더라도 했어야 하는 일이었지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초기였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 첫 정기국회에 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외면한다는 것은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제일 많았고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로 일했습니다마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더러는 국민들 눈에 차지 않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6개월 반 동안 42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는데 제가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힘을 보탰었다. 그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책임이었다. 약이냐 독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리고 422개의 법안 등 나름 충분히 성과 있게 일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환상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자, 이제 환상적인 대표였다. 환상적인 당정청 관계가 환상적이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충청도 쪽으로 다녀오셨어요. 천안의 유관순 열사 사당에도 참배하셨고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청 찾아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메시지 주시고 싶어서 충청도 쪽을 다니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유관순 열사 유적지를 찾은 것은 제가 총리 돼서 처음 광복절을 맞았던 2017년 광복절 때 유관순 열사 유적지를 갔었는데 다시 한번 갔습니다. 거기를 갔던 이유는 2017년 광복절에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3급이었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서훈 등급이 너무 박하게 됐으니 올리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을 못했더랬습니다. 네. 상훈법상
같은 사유로 2번 심의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그걸 허용하면 정권에 따라서 서운 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유관순 열사가 우리 국민들 마음에 준 영향, 우리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그 무게에 비하면 3급은 너무 낮은 것이죠. 네, 그래서 법을 고치지 않고 2019년 3.1운동 100주년 때 법을 고치지 않고 1등급으로 다시 추서를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심의되지 않은 새로운 공적을 찾아서 그것을 평가하자. 네. 그게 뭐였냐 그러면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정신, 국민들의 마음, 국민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 공적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1등급으로 올렸고 1등급은 백범 김구 선생과 동급이거든요. 네. 그 점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이것을 우리 동지들께 조금 알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유관순 열사 앞에서 제가 19살 때는 뭘 했을까 이런 그 부끄러운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의 경우에는 제가 세종시를 갔던 건 아니고요. 네. 대전에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아시는 것처럼 2000 그때가 3년이었습니까? 4년이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네. 청와대와 국회 본회의는 옮길 수 없다. 네. 그렇죠. 서울은 관습헌법상의 수도이니까 청와대와 국회 본회의는 옮길 수 없다라고 판정을 해놨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청와대와 국회 본회의를 뺀 나머지를 옮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국회 상임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서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균형 발전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 의지를 대전 충남에 가서 세종이나 가서 밝히신 것들이 우리 후보님의 올해 준비된 생각이자 또 정책 공약이다라고 또 한편 보지만 한편으로 네. 보자면 9월 4일, 5일, 11일, 12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앞두고 네, 모든 당연히. 후보가 대전 충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예, 당연한 것이죠. 네, 예. 그것 당연히 의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네, 그럼 제 대전 충청 지역에는 이런 행보를 하셨다면 이제 대구 경북과 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네. 맞춤형 공약이 준비될 것 같은데 어떤 공약 네,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네,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장점을 살릴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권역별 발전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현안도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내일이죠.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네. 한쪽에서는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언론 재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중재법. 기자 이낙연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피해를 당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 기존법에 따르면 허위사실로를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끝나거든요. 네네. 그러나 그걸 피해를 당한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평생의 상처가 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의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언론의 신뢰 회복이 그래서 다급한 것이죠.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언론 자유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에서 꼴찌 정도입니다. 네.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오랜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었고 그것이 이번에 언론중재법에 반영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언론기관 등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의견들을 비교적 수렴을 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문광일을 통과했으니까 이번에 그 법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언론의 미래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훨씬 더 이렇게 협조, 타협, 그다음에 중도적인 입장을
중시하셨던 걸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네.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 법을 찬성하고 통과시키자 그것도 내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네. 그 전과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니야? 혹시 그래서 요새 그 지지율 상승이 주춤한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가요? 예, 제가 대표로 일하던 시절에 올해 1월이었을 겁니다. 네. 언론 관련 TF를 구성했었고요. 검찰개혁 TF도 구성했었어요. 그 당시에 목표는 2월쯤에 법안을 발의하고 6월까지는 처리해야겠다 하는 내부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되기 전에 제가 대표를 그만두었는데 그때의 생각과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달라진 게 아니다. 네. 그때나 지금 당 대표일 때나 후보일 때나 일관되게 언론중재법 네. 관련해서는 추진을 해왔다라고 하는 네.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언론기관들의 우려가 있는데 주로 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네. 그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건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함부로 그 조항이 남용될 우려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대부분의 기자들은 일부러 그렇게 남을 해코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네. 위드 코로나. 이게 위드가 참 좋은 말인데 코로나랑 붙으니까 조금 예.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그렇고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 650조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예. 650조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 위드 코로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 불가피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비교적 성공해 왔었는데요. 델타 변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다시 확산되는 이른바 제4차 위기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력, 전파력은 매우 강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우리의 치명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는 않고 계속 2,000명에 육박하거나 그런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과거와 같은 방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있는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봤을 때 이제까지는 확진자 수를 누르는 쪽에 비중을 두었다면 이제는 치명률을 낮추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비중을 살짝 옮겨가는 것이 어떨까? 물론 그 단계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든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9월 말 10월 초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것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국민들, 자영업자들이 이미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방역체제가 좋은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이고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도 어제 국회에 나오셔서 네, 말씀하셨죠.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월 말부터 논의를 검토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650조는 이겁니다. 올해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그때그때 완화하는 이른바 대증요법적인 그런 대처를 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이 대처가 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회복. 그래서 광범한 회복 프로그램을 작동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그에 맞게 예산과 정책이 따라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 이미 추경 포함하면 600조가 넘어갔으니까요. 650조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담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이기 때문에 라고 네. 요약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오늘 오전에 네. 보도되어 있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네. 우리 이낙연 후보님 14.1%, 참고로 아하, 윤석열 30.4, 이재명 27.7 예. 이랬는데요. 어쨌든 네.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8월 들어 좀 주춤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네. 골든크로스가 7말 8초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7말 8초 지났는데 골든크로스 안 왔어요. 이거 오는 겁니까? 8월 달에 8말 9초에는 오는 건가요? 네, 오기를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는 조금 다른 결과도 있어서 네네.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골든크로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선 투표에 가서 올 가능성은 있지만 결선 투표 전에 골든크로스가 오는 건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이 후보 간 연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후보 간 연합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네, 미리 말씀드릴 만한 상태는 아니고요. 또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전략적으로 현명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그렇듯이 지향이 같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지사 캠프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황교익 마칼레미스트와의 갈등은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재명 지사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강성 친문을 듣고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즉각 왜곡 보도다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요. 우리 이낙연 후보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 사실관계는 제가 오늘 밖을 다니느라고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든 서로 절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요. 예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 또한 에너지는 절제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문자 폭탄을 받아보고 그 문자 폭탄이 한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에서만 오는 건 아닌데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상대라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서로 절제를 넘어서서는 안 되고 서로에게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기에게도 이익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님에 대해서 이전부터 품격 있다. 태도 보수, 정책은 진보, 태도는 보수해서 품격의 이낙연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주로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7월 달 이렇게 지지율 오르면서 진격의 이낙연, 조금 더 강한 이낙연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움직였던 거 아니냐 또 이런 평들도 있습니다. 품격의 이낙연, 진격의 이낙연 어떤 이낙연이 더 좋으세요?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되죠.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되고요. 더구나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서 8번째 나라 정도로 대접받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도 그에 걸맞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급한 일 할 때는 급한 대로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돌파할 때는 그것대로 해야 되죠. 그 품격과 별도의 문제니까요. 네. 품격을 잃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급한 일은 진격의 이낙연이 될 수도 있다. 급한 일에서는 진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우리 청년들이 매우 관심 있어 하는 일들 하나의 사안인데요. 오늘 9월 BTS가 대통령 특사로 유엔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 관심사는 BTS 병역 문제인데요. 이거 20대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BTS 면제해줘야지 안 돼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거든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들도 특혜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어요. 본인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품격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우리 이낙연 후보님 만나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 여론조사는요. JTBC 일리얼미터 22일 조사고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였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